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0강이에요. 부동산 가격 이론 중에 지대 이론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의 경기 변동 중에 개념까지 보는데 이 중에서는 여기서 한두 문제, 한 문제 이 정도가 나오는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 문제가 좀 약하죠. 매년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대 이론은. 자, 그러면 지대 이론을 보게 되면은요, 지대를 일단 정의해보면, 지대는 토지가 제공하는 효용에 대한 대가다. 그렇죠? 토지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건물도 임대료 내죠. 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대 이론을 가격 이론에서 떼서 보는 거는, 토지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좀 독특하죠. 토지의 가격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잉여냐 비용이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생각이 다른데, 고전학파는 토지의 부증성을 강조했다. 부증성은 누군가가 생산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생산성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사람이 생산한 게 아니다 이거죠. 생산비 가치설, 가치는 생산비에서 이해한다. 고전학파. 생각해보면은 지대는 당신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받은 특혜 아니냐. 금수저처럼 요즘 유행하는 불로소득이다. 당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잉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시각이. 가령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기계, 감가상각비, 원료비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목화를 경작합니다. 생산비가 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두어서 팔았더니 판매 수입이 7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이 지대겠죠? 다른 생산 요소에 배분하고 남는 나머지 잉여가 지대일 텐데, 700만 원에서 수입해서 500만 원 빼면 이게 토지로 돌아가는 몫인데, 토지는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노력했고 기계 사야 되고 감가상각이 되고 원료도 들어가고 하는데, 토지는 그냥 자연으로부터 받은 특혜잖아. 그냥 토지로부터 얻는 잉여, 즉 불로소득이 200만 원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달리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황무지였어요. 이 황무지였는데 이걸 개간해야 농작물이 가능하죠. 즉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용도적 공급,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용도를 바꾸어서 황무지를 농지로. 그래서 다른 지화처럼 생산한 거다.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노력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 지대는 꼭 비용에 대한 대가다, 노력에 대한 대가다 이거예요. 가령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지대가 올라가도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죠. 이게 다 비용이라는 거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니까. 네. 그래서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고, 그래서 지대가 상승하면 곡물 가격도 상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대 자체가. 자, 그런데 그러면 둘은 충돌하죠. 그래서 지대 논쟁입니다. 그러면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카도라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자, 지대는 잉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대가 비용이 아니라 잉여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액지대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차액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는 뜻인데, 그 기준이 한 개지의 생산성과 해당 토지, 당해 토지의 생산성을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이 지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차액지대설. 가령요, 자, 해당 토지가 있는데 이 해당 토지에서 밀을 생산하는데 그 밀이
제곱킬로미터당 1000kg이 생산된다. 그런데 밀의 가격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 곱하기 1000kg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10,000원이니까 1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당 토지인데 생산성인데 그러면 한계지를 비교해 봐야죠. 한계지는 어떨까? 한계지의 정의는 경작되는 토지 중 비옥도가 가장 낮아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자, 가령 이 한계지에도 밀을 심어 봤더니 생산성이 낮아서 밀이 600만 원어치밖에 생산이 안 돼요. 600kg 밖에. 그러니까 600kg이니까 10,000원을 곱하면 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생산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지대가 없어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지의 정의는 앞서 보신 것처럼 비옥도가 낮아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옥도가 낮아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1,000만 원과 600만 원의 차이 400만 원이 지대다. 해당 토지는. 그렇죠? 차익지대라는 것은 바로 자 이건 아니고 여기서 차익지대라는 것은 바로 한계지의 생산성. 자, 생산성은 600km, 600kg. 해당 토지의 생산성은 1000kg. 그러면 이 차이는 400kg. 생산성이 400kg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10,000원. 그러면 400만 원. 이렇게 차익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옥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 만큼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것이 차익지대론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런 논리예요. 아까 신고전학파의 지대 이론에서는 지대가 비용이다라는 논리를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듯이 지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본 건데 이 논리를 반박해야죠. 어떻게 반박했을까? 지대를 올려봐요. 10,000원이 아니라 곡물 가격을 올려봐요.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으로 올려봅니다. 12,000원을 올려보면 자 1000kg을 곱하면 1200만 원이니까 생산비는 600이니까 지대가 600만 원으로 상승했죠. 이제 생산성의 차익이 600kg이잖아요. 아니죠. 1000에서 600kg니까 400kg인데 이 가격이 12,000원으로 변한 거죠. 12,000원으로 변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400 곱하기 12,000. 그렇죠? 여기 1000kg, 400kg. 480만 원. 480만 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지워버리시고요. 여기서 그냥 그렇죠. 여기서 매출액이 또 올랐으니까 한계지의 생산성은 여기서는 이제 매출액이 600 곱하기 12,000원 하면 72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한계지가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기존의 한계지는 이제 더 이상 한계지가 아닌 거죠. 미래 가격이 올라서 720만 원이고 생산비를 빼면 120만 원의 지대가 발생했어요. 기존에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400만 원이었었는데 1,200만 원이 됐으니까 여기서 600을 빼면 6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한계지는 매출액이 720만 원만 발생하면 되는 거죠. 매출액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낮아도 아니죠. 제가 왜 이러나. 매출액이 600만 원만 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새로운 한계지는 600kg이 아니라 500kg만 생산돼도 되죠. 500kg 곱하기 1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500kg만 생산돼도 6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500 곱하기 12,000원 600이니까. 그럼 새로운 한계지는 얘는 이제 더 이상 한계지가 아니고 새로운 한계지는 500kg만 생산이 돼도 경작이 가능한 거예요. 600만 원이 되니까 지대가 0이 되죠. 그러면 자 새롭게 해봐도 이게 600만 원이 되는 이유가 자 1000kg인데
이제 새로운 한계지는 500kg만 생산돼도 되는 거죠. 생산성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500kg이고 곱하기 12,000원,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 하면 600만 원의 지대가 올라간 거죠. 600만 원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얻는 결론은 자, 곡물 가격이 올려봤어요. 곡물 가격이 올라서 지대가 오른 거지 지대가 올라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에요. 지대가 올라서 곡물 가격이 올랐다면 비용이지만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주면 비용 증가로 가격이 오른 거지만 가격이 올라서 지대가 올랐다면 이 지대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잉여인 거다. 지대의 속성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차액지대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차액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에서 한계지의 생산성을 빼가지고 그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건데 19세기 영국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리카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곡물 가격이 그럼 곡물 수요가 증가했겠죠.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했겠죠. 가격이 상승했겠죠. 아까 보셨던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새로운 한계지가 확장됐죠. 500kg만 생산되는 새로 불모지도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의 토지와 기존의 한계지는 모두 지대가 상승했습니다. 즉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를 올린 거죠. 신고전학파 주장처럼 지대가 올라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지대는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일 뿐이다. 단순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이고요. 그런데 리카도는 지대 발생 조건을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토지 간에는 비옥도 차이가 나서 한계지는 생산성으로 비용만 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남는 게 없어, 잉여가 없어.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비옥한 땅에서는 얘보다 생산성이 높아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학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했다. 가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수학체감의 법칙이란 노동, 자본 등을 추가 투자해도 추가한 만큼 수입을 얻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한계지를 그러면 여기다 100원을 투자해서 노동, 자본 100원을 투자해서 수확물이 150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한계지도 경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계지를 넘어서는 범위는 개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개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계지를 넘어서면 투자한 만큼 거둘 수가 없어서 한계지의 범위를 생산성보다 낮은 그런 황무지는 개간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한계지까지만 경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토지는 개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는 개간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는 개간할 수 없다. 그래서 한계지가 경작되는 최후의 토지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성과 비용이 같아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19회 문제예요. 다음에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수학체감 현상. 벌써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보여요. 첫 번째 문제만 봐도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차익지대론이에요. 그리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지대가 상승해서 토지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고요. 곡물 가격이 올라서 지대가 올랐다. 거꾸로. 이거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샬의 지대론이에요. 마샬. 마샬은 지대는 그러니까 고전학파와 고전학파는 잉여고 신고전학파는
지대의 속성이 비용이다 그랬는데 이걸 두 개를 통합한 것이 마샬의 지대론이에요. 잉여 측면과 비용 측면이 모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지대는 전용 수입, 이거 비용이죠. 경제지대, 잉여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전용 수입은 토지의 기회비용입니다. 여기 비용이라, 이게 비용, 이거는 말이죠. 어떤 요소를 생산하기 위해 지불되는 최소한의 보수예요. 예. 예를 들면 여기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5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용 수입입니다. 여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 50만 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비용이 50만 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이제 바꿔서 도시토지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대가 1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전용 수입, 만약에 이제 얘 도시토지의 관점에서 이거를 농지로 이용할 때 비용은 60만 원이 되고 6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도시토지는 희소하죠. 70만 원이 더 붙은 거예요. 5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70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자, 이것은 이 기회비용을 농지로 전용돼서 사용된다면 50만 원일 텐데 이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지불되는 부분이죠. 이게 경제지대입니다. 잉여예요. 이렇게 경제지대가 이거는 전용 수입이고요. 발생하는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 사례에서는 도시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가령 여기 같은 경우에서 농지로 이용될 때와 공장으로 이용될 때가 다르죠. 그래서 농지는 그냥 여기 다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는 가령 갑의 필지, 을의 필지, 병의 필지라고 한다면 이 농지로 이용될 때보다 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얘는 희소하죠. 나머지는 다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경제지대가 더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자, 마샬은 또 준지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럼 그 잉여 부분이 토지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토지처럼 공급이 희소한 영구적 그 속성은 가지진 않지만 공급이 희소한 내구적 오래가는 자본 설비, 이 반도체 장비예요. 여기서도 초과윤이 발생합니다. 가령 이 반도체 장비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수입이 많아요. 초과윤이 발생해요. 근데 자꾸 경쟁업체가 생겨서 이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초과유는 장기적으로 소멸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령 우리가 옛날에 노래방이 처음에 나왔을 땐 대박 났지만 후발적으로 수익이 좋다니까 노래방 계속 들어와요. 경쟁에 의해서. 초과윤이 소멸되고 정상이윤만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계설비에서도 토지처럼 공급이 희소한 기계설비에서도 초기에는 잉여의 속성, 경제지대의 속성인 경제지대 속성의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마샬은 준지대라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막스의 절대지대로는 이것은 그 리카도의 차액대해서를 비판했어요. 한계지 밖에서는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 지대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계지와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내놓으라면 주는 거예요. 우리 건물도요. 임차인이 적자 난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대료 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를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최열등지라도 비옥도와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니까 리카도는 틀렸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름이 그냥 지대론이 아니라 절대 지대론이에요. 지대는 무조건 생긴다. 소유 자체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독점지대설은 이거는 절대하고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토지 소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고, 독점지대설은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갖는 여기 역 코너 자리 이런 데는 독점적 지위니까 다른 데보다 지대가 높아요.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다. 이렇게 이제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고. 자,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파레토 지대와 경제지대와 리카도 지대가 있어요. 자, 이것은 마샬의 지대하고 같은 전용 비용이 있고 전용 수입이고요. 반대로 전용 비용이기도 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입이고 내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이에요. 초과해서 지불된 경제지대, 이게 잉여였죠. 잉여. 요 경제지대, 요게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이죠. 우리가 여긴 50만 원이고 농지로 이용됐을 때는 50만 원이고 이거 공장으로 이용될 때는 가령 70만 원이 더 붙어서 총 지대는 12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경제지대 70만 원을 모두 세금으로 부과하자. 이 세금으로 환수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이 아예 난 농지할래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다른 사례죠. 자, 여기 갑의 필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공장이 들어섰는데 자, 원래 농지라면 50만 원 받는데 공장이라면 120만 원 받아요. 근데 여기서 70만 원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빼게 되면 여기서도 50만 원 받죠. 그럼 기존에 있는 공장을 없애버리고 다시 농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데. 그래서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도 토지 이용 양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파레토지대예요. 그래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 부분만 잉여로 받다 이겁니다. 그런데 리카도 지대는요. 자, 이겁니다. 파레토 지대와 달리 용도적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했어요. 전 국토에서 강원도 산간에 있는 어느 땅은 수익이 하나도 안 나. 농지로 개간될 수 없어. 아무것도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그런데 어떤 토지는 120만 원, 공장 부지는 120만 원이 돼요. 농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한 것이 아니라 전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개성이 있네요. 개성공단. 자, 여기 전용 수입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만 원 전체가 경제지대입니다. 전용 수입을 포함한 모두가 경제지대다. 자,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는 여부를 기준으로 지대를 정의했기 때문에 토지의 전용 수입은 0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토지, 농지가 아니라 쓸모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 120만 원, 공장에서 붙는 120만 원 전체가 잉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사례하고는 다르죠. 제가 다른 사례를 들어서 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 지대는 아까 50만 원, 70만 원 해가지고 공장 임대료가 120만 원 이유를 파레토 지대는 여기 원래 농지로 전용되면 50만 원인데 이것만 잉여가 붙었다. 이걸 세금으로 떼도 용도가 전환되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고 리카도 지대는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0이다. 못 쓰는 땅 0이다. 어차피 못 쓰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이니까. 그래서 잉여가 120만 원이다. 요 차이예요. 그 차이가 리카도 지대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자, 기타 지대 이론을 보게 되면 마샬의 지대 이론, 이제 도시지가니까 아까처럼 마샬의 전용 수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위치 가치예요. 도시 가치 왜 비싸니? 농업용 가치에다가 이런 관점으로 본 거죠. 위치가 좋아서 더 붙는다. 도시 가치는 뭐 이런 정도고. 허드는 이미 위치에서 보셨죠? 접근성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된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찰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케이트 이게 그냥 여기 구두 신고 가면 어떻습니까? 마찰력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근데 여기다 날을 달면 날을 얇게 하면 할수록 이게 마찰력이 줄어서 빨리 나가죠. 그렇죠? 이런 스케이트예요. 그런데 토지 이용자는 교통수단은 마치 이 날처럼 공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교통수단이다. 여기 날처럼. 그러면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마찰이 적어지면서 지대가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서 지대하고 교통비를 내는데 교통이 발달되니까 교통비가 절약되면 그만큼 지대를 더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대는 교통비 절약분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비가 낮아진 만큼 마찰 비용이 100만 원으로 일정한데 원래 지대가 70만 원이었고 교통비가 40만 원이었고 교통비가 60만 원이었는데 교통이 발달하면은 이 교통비가 30만 원으로 줄었다 가정해 보면 지대가
얼마예요? 70만 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지대를 낸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걸 다시 식을 풀어 쓴 것에 불과해요. 지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교통비가 줄어든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교통비가 줄은 만큼 지대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이것은 3편에서 튀넨의 이론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튀넨의 농업지대 이론을 이렇게 응용하면 도시구조에 응용하면 이겁니다. 여기가 지대고 입찰지대, 여기가 거리입니다. 자,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경우 함수관계에 있는 운송 배치가 결정된다 해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낮아지고 도심일 때는 수송비가 적어서 지대가 높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도시지가 이론 뭐 이렇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OX를 보시면 지대 논쟁은 지대를 잉여 혹은 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쟁으로 리카도의 차익지도로는 지가가 비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틀렸죠? 지가가 잉여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독점지대설은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다. 이것도 틀렸죠? 독점이 아니라 절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이었어요.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22회. 22회는 좀 항상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1번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 이거를 지대 발생 원인은 많이 보신 거 맞고요.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아까 그림 3편에서 보실 거고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하는데 교통비가 줄어드는 만큼 지대를 더 높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수년가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이 할당되겠죠. 그게 원인이 뭔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 혼란을 주기 위해서 넣은 거. 아무나 상관없는 거죠. 자, 이것은 5번은 절대지대설이에요. 독점이 틀렸습니다. 절대지대설은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지대설로 바꿔주시면 된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4회 마샬의 준지대 이론. 한계 생산 이론이 뭔지 모르셔도 되고 리카도의 차익 이론을 재편성해서 잉여가 말고 전용 수입이라는 것도 있다. 준지대는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소득이라고 보는 거고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게 아니라 개량했으니까 준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희소해졌고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아까 반도체 장비를 제가 얘기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희소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준지대라고 했죠. 기계 장비.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준지대는 그러니까 잉여는 이 수요가 많을수록 야, 저거 좋다.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소하고 잉여는 점점 더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고 5번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장비 등 기계 설비 등 귀속되는 소득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이 아니죠. 아까 보셨지만 이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한 없이 그래서 초과이윤이 생기면 계속 설비가 생겨서 초과이윤이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준지대가 소멸됩니다. 5번이 틀렸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3장으로 들어가요. 3장에서는 이제 경기 변동의 개념 정도만 보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뭘 할 건지 3장에서 라는 것 전체를 본다면 경기 변동의 개념을 일단 먼저 보고요. 그래서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이 있고 경기 변동의 사국면은 회복, 호황, 후퇴, 불황 4개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자, 경기 변동의 특성은 주기가 불규칙하고 함께 변수가 움직이고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은 여기지만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내용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까지 특정 지표, 순환 국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리고 거미집 모형도 자주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 변동. 경기라는 것은 우리 기초인문에서 이게 벼의 기운이다. 벼경자. 그래서 햇빛이 많이 나면 따뜻하죠. 경기가 좋고. 구름이 끼면 안 좋죠. 햇볕의 기운이 사라져서.
자본주의란 어떤 것을 자본주의라고 할까? 자, 자본주의 경제는 이제 GDP가 실질 GDP,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을 삭제한 GDP는 일국의 생산 능력. 자, 생산 능력은요, 공장 기계 설비 막 세우면서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을 재투자해서 또 공장 기계 설비 들어서고 그러면 생산 능력은 커지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예.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갖고 있지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성장 순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건축 경기를 얘기하고 협의로는 전체 우리가 말하는 경기 중에 일부 구성 분자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만 똑 떼어서 보겠지만 별 큰 차이점은 없다.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좀 보시면 그게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의 유형에는 추세 변동, 지금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 50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경제 성장론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걸 추세 변동이라고 하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순환 변동을 한다.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한다.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변동이 있고, 계절 변동이라는 것은 꼭 그때만 되면 규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가령 방학 때 대학가 원룸은 비어. 집에 가니까 공실이 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와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계절 변동은 규칙적으로 어떤 현상이 계절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반면에 불규칙 변동은요. 이게 랜덤워크라고 하는 것이 확률이죠. 걸음걸이가 확률이에요. 여기 맨홀 뚝 여기 밑으로 빠지면 죽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걸 의역을 해보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은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뭐 정부의 정책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랜덤,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 나버렸다. 이건 뭡니까? 홍수가 났다.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변동이다. 자, 기출문제 18회를 보면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 허가량을 통해 이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 건축 허가량을 가지고 주로 보는 거예요.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건 랜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불규칙 변동이고 일시적인 정부 규제나 이것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불규칙.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정점으로 하여 허태기로 잠시 후에 순환한다는 국면을 보면 이건 너무 쉽죠. 순환 변동입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추세 변동이에요. 지속적 이런 변동은 추세 변동이다. 5번은 매년 12월에 규칙적인 거죠. 계절 변동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추우니까 12월철에는 추우면 땅 파기 어렵고 돈 많이 들고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하니까 건축 허가량이 줄어요. 그것은 매년 나타나는 규칙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계절 변동입니다. 자, 경기 변동의 사국면을 보게 되면 경기 변동의 사국면이라는 것은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을 반복한다. 라는 거죠. 자, 정상적인 국면이 높낮이는 여러분 그 GDP, 실질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DP가 올라가는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회복 국면, 정상을 벗어났어. 호황 국면, 정점을 찍고 후퇴하고, 그리고 불황 단계로 가서 저점을 찍고, 한 바퀴 돌았죠? 다시 회복, 호황, 이런 국면으로 가는 순환 국면이다. 자,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상 이상에 있는 부분을 호황기, 정상 상태 이하에 있는 부분을 불황기,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돈 시기를 주기라고 한다. 자, 주기는 여기 저점에서부터 또 다른 저점까지 하기도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서 정점까지 오르는 폭을 진폭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 올라가는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성은 불규칙 주기성이다. 지금 여기가 한 주기를 돌았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호황기부터 본다면 한 바퀴 돌았어요. 10년 걸렸습니다.
아우, 다음에도 10년이겠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기가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반복적이긴 하나 사후적으로 그렇고 사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몇 년 갈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GDP 얘기를 했는데 국내 총생산 이건 뭘 의미할까? 자, 생산된 모든 물건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이에요. 사실 생산 측면을 지출 측면에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유량저량 할 때 한번 배우셨죠? 일정 기간 동안 일국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GDP라고 한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실질자만 붙이면 그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 변동이. 민간이 지출한 것을 소비라고 하고 민간 지출. 그리고 기업이 지출한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기계 설비 등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그 투자에는 재고 투자, 안 팔린 건 재고 투자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 기계 설비를 샀다. 설비를 구입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있다. 투자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지출 혹은 신축 주택 구입 이런 것 등을 건설 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이 건설 부분이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으로 나누기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정부가 지출하면 말 그대로 정부 지출입니다. 자, 그리고 순수출이 있었다. 정부 지출에서 수입에서 수출 빼면 순수출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요것을 지출 측면에 보면 이게 GDP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생산된 모든 것은 지출되니까 이렇게 이제 항등식이 됐고 이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니까 소비가 안 좋다, 소비가 안 좋다, 수출도 안 된다, 경기가 암울하다, 경제 성장률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정부가 빨리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해서 끌어올리자 뭐 이런 얘기, 투자를 기업은 확대해라 이걸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 지표들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경기 변동은 동순환적, 경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현상. 가령 동순환적이라면 실질적으로 GDP가 올라서 실질 GDP가 경기가 전체로 좋아져서 이거는 원인을 보니까 소비 증가, 수출 증가 했는데 건설 투자 중에서 건설 투자만큼은 줄어들어요. 이런 현상이 보여진다면 얘는 역순환이에요.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상. 얘네들은 동순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순환적, 역순환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비대칭성. 비대칭성은 자, 아까 이렇게 볼 때는 저 좌우가 대칭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교과서에서만 그렇고 실제는 가령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볼 때 저점에서 정점까지 이르는 기간은 길고 완만하고 정점에서 저점까지 가는 기간은 짧고 가파른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아니죠. 비대칭이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이런 축을 그리죠. 길고 짧게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길게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이 플러스는 뭐냐면 이러한 경기 변동을 실증 분석을 과거의 옛날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키친이 사람 이름입니다. 키친이 발견한 사이클은 보니까 평균 40개월이다. 상품 재고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짧은 경기가 반짝하다 말았다 막 하더라. 재고순환이라고도 하는 거고 주글러 파동은 우리가 보통 굴뚝 경제에서 10년 주기를 가졌었는데 보통 이 파동을 주글러 파동이다. 설비 투자가 기업들이 한 10년마다 막 하더라. 설비 투자하게 되면 경기가 붐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기계 설비의 수명이 10년이니까 10년 후에는 다시 또 이제 안 좋아졌다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는 주글러가 발견한 파동이다. 우리가 요거 하나만 들어봤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쿠즈네츠라는 사람은 자, 도로나 건축물 등은 이게 내구성이 강해서 얘처럼 일반 제조업처럼 10년 주기가 아니라 길더라. 주기가 2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더라. 내구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과거에 우리 재건축 연한이 20년이었죠. 예,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콘드라티예프라는 사람은 이거 장기 파동.
기술혁신이나 신자원 개발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산업혁명 이후 뭐 오주기제다 뭐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부분에서 쿠즈네츠 파동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파동 이거 실증적으로 좀 길구나 일반 제조업 등에 비해서 그 이유는 건축물 등 수명이 길기 때문에 주기가 길 것이다 라는 정도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어디를 했냐면 지대이론 좀 복잡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지대이론 중에 일부를 받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서는 개념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이 편을 끝내는 건데, 자,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온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순환 국면,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거미집 모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